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프로그램 김종대 정국식의 진짜 안보 미래의 국방장관 김종대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파격적인 그 소개예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좀 부담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안 돼. 네. 오히려 저보다는 문희정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훨씬 좀 밀리터리의 문화 컬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목소리가 따로 있나요? 씩씩하잖아요. 왠지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척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연휴 첫날입니다. 네, 연휴 첫날이죠. 그러면 이 시간쯤이면은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도 고속도로에서 이 나라의 교통정책을 걱정하지 않을까. 이 나라가 정말 살만한 나라인가 이런 걸 따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다들 즐거운 이제 가족과 지내시기 위해서 명절을 가시면서 고난의 행군을 걸으실 줄 압니다. 네. 연휴 때 병영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전방부대야 큰 변화가 없겠지만 네. 철책을 지켜야 되니까 일반 부대들은 떡국 먹고 네. 또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러면 훈련을 좀 쉬는 건가요? 연휴잖아요. 이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기본 임무를 제외하고는 교육훈련 부대라든가 어떤 행정 업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는 정비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휴무입니다. 그러면은 그 병사들은 그렇게 휴무고, 예. 장교들은? 간부들은 이제 일찍 근무자가 있겠죠. 전원 출근은 아니겠지만, 해당 당직을 쓰는 근무자들은 나와야 되겠죠. 그 일반 병사들이요, 혹시 연휴 때 휴가 나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명절 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때 휴가 기간을 잘 맞추면은, 이런 명절의 기한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짬밥이 좀 돼야지 가능하겠죠? 짬밥 플러스 요령. 예, 이건 노하우지. 노하우. 예. 그 노하우 터득하려면 그래도 거기서는 짬밥을 좀 먹어야겠네요. 짬밥 먹어야죠. 이런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휴가 요즘 자율휴가제를 시행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휴가제 원하는 때. 예, 그렇지만 부대 사정에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조직 생활에서 개인 마음대로 됩니까? 누군가가 그 혜택을 누린다면 그만큼 누군가는 또 부담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많이 나가봐요. 불침번 누가 씁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휴 때가 되면 유독 더 군에 가 있는데 아들이 생각나거든요. 아무래도 더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일단 면회도 많이 가세요. 오히려 역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명절 때 가서 이제 가족을 위로하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교통이 좋아져 가지고 또 이제 GOP 전방 부대들도 휴일 면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사의 40%가 결손가정, 편모 또는 편부, 이혼한 가정,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정. 그래서 그 대다수가 군대 생활 동안에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는 병사가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는 통계를 듣고 제가 아주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동료들이나 선임 후임들이 가족들 면회를 나가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겠네요. 예. 휴가 받아봤자 갈 데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게 청년 문화는 군대 가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청년들의 문화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네. 항상 우리는 수학 능력 시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어디에 취직하고 이런 거 또 청년들의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야 잘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여건이 안 되고 사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자기 배경을 갖고 있는 청년들 이런 경우는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다고 봐야죠. 또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것도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당히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40%에 육박할 정도면은 이거는 군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관심병사 제도가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윤일병 사망 사건의 그 피고인들 6명 재판이 열렸잖아요. 네. 그걸 방청하면서 봤는데 그 중에 한 병, 지모 상병이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모가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 동안에 물론 가족의 면회가 단 한 번도 없었죠. 이렇게 그 성장하면서 또 학교 다닐 때는 뚱뚱하다고 왕따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 와서 그나마 살을 빼서 어느 정도 정상인으로 살 어떤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주범인 이병장 같은 경우는 또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부대 생활을 할 때 자기 아버지가 조폭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과시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없는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배경으로 삼으려고 한 굉장히 어떤 왜곡된 인식이 보이죠. 이렇게 어떤 그 가정 생활에 대한 결핍과 하나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컴플렉스가 외부에다가는 이것을 감추기 위한 어떤 거짓말 또는 새로운 이미지, 가공된 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일베 문화도 그렇고 청년 문화도 그렇고 자기가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은 되게 아버지를 신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조폭이야. 너 나한테 잘못 들으면 어머니 섬에 팔아버릴 거야.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할 거야. 하면서 어떤 엄청나게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일베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적이에요. 어떤 경상도 출신의 성공한 아버지. 이런 게 그 일베 활동하는 어떤 그 애들의 하나의 자신감의 원천으로 돼 있거든요. 숭배의 대상으로 돼 있죠. 숭배의 대상. 아유, 본인이 얼마나 못났으면은 그렇게 할까 싶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사회 현상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도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는 있죠. 예. 이혼율이 3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가정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마치 그런 게 정말 문제시 된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계실 거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차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차이인데 이거를 차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군대라는 데는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군에 들어갈 때 그런 가정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다 조사합니다.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든지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본인 자체하고 별로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 환경이 이 친구를 재단하는 말 그대로 관심병사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 기준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다 바꿨습니다만은. 그럼 원래 그 기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들은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서 지휘관이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 관심병사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관심사항을 선의로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친구는 조금 더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 또는 어떤, 이렇게 살가운 애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감수성을 더 우리가 보완해주고, 같이 이렇게 그 정을 나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차별로 인식이 돼서 만약에 이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면 그건 곤란한 거겠죠. 그러니까 관심병사란 말도 우리가 이미 약간 부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이유가 처음에 의도는 선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변질이 너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관심병사로 분류됐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본인한테는. 낙인이 되죠. 특히 거기서 더 나가서 A급 병사, 관심병사 A급 해가지고 그린 캠프를 다녀왔을 때. 그린 캠프. 네, 여긴 군대 부적응 자살 우려자들의 수용소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낙인 효과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실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캠프라는 건 군대에서 생기지 말았어야 될 일종의 사생아이자 어떤 그 군대의 찌꺼기들을 분리수거하는 하나의 하수구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캠프를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궁리해봤는데 사실은 생기질 말았어야 돼요. 애시당초 군대에서 받아들인 게 잘못입니다. 왜 받아들여가지고 책임도 못 지고 말이지. 결국은 수용소 만들어 잡아가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우리 한국 징병제의 어두운 그늘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대의 힘으로 이걸 감당하기에는 저는 인계사항을 넘어섰다고 봐요. 98%가 이제 앞으로 군대 가야 된다는데 앞으로는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손가정 이런 말에도 어폐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사회적 관심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것이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수정돼야 됩니다만은. 근데 어떤 단어를 갖다 붙이더라도요. 이상하게 군에서 갖다 붙이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사람도 하나의 전투력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사람도 하나의 무기잖아요, 무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급품, 장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장비와 물건과 결합되는 하나의 인간 전투력이란 말이죠.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 행동을 하기 위한 집단이다. 이게 군대의 본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에서 하는 말들은 전부 사람에 대한 표현이 물건에 대한 표현에 가깝죠. 인적 자원, 병역 자원, 이렇게 자원이라는 말을 쓰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이 인간적 가치를 별개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거의 없이 마치 어떤 전투력의 일원 이런 식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고도의 어떤 규율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일체의 예외나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기계나 장비와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용어로 취급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잖아요. 네. 예, 시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구종물자라 그러나 십종물자라 그러나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입에 올리기도 참 그래가지고 기억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시신도 이제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전쟁하는 기계가 작동할 때 그 구성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인간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목적이라는 건 오로지 전투 행동을 수행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 군사적 목적, 이것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군대의 아주 특수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은 결국은 인간의 목숨 가치도 버려야 되는 조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낯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되죠. 예. 네. 그래서 원래 군대 본질이 그거라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군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부터 혼란스럽게 시작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군대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원한 사람의 한정이 돼야 되고 반면에 징병된 군인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덕목 또는 자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유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일이나 불란서 군대가 해외 파병을 한다. 전투 지역에. 그러면 징병된 군인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순수하게 모집병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원 입대, 말하자면 내가 이런 전투 지역에 가겠다는 걸 자청한 사람에 한해서 가는 거예요. 반면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징병제 자체를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한 군 조직에 소속되는 것은 이거는 미국의 어떤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1975년에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그 베트남 전쟁 직후죠. 그러면은 우리 징병제는 이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대한민국 남자면은 고도로 훈련된 어떤 프로페셔널 직업적 군인한테 요구되는 거를 일반 병사한테 똑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나 또는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의 현실은 유럽이나 미국하고 다르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일 뿐만 아니라 주적이랑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랑 유럽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발성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위험하다면 더 자발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같은 데 징병제를 보면은 일종의 조합주의예요. 조합주의. 마을 공동체 청년들이, 야, 우리가 이제 이만큼 공동체 유지를 했는데 이제 품앗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떤 그 군대 가가지고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일종의 품앗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관계가 평생 갑니다. 네. 굉장히 다른 개념이네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징병제는 뭐냐면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런 데가 있는가 싶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지? 또 저 사람이 중대장, 소대장, 뭐 선임하사, 부초소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그냥 잡아쳐 넣고 딱 고기간만 지나면 또 거긴 다시는 안 가요. 예비군 훈련도 따로 받고 그건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징병이라도 어떤 그 외국의 그런 이스라엘, 스위스 같은 징병제는 굉장히 어떤 그 마을 단위 또는 군대에서 형성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평생 유지되는 하나의 조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적 특성만도 없이 그냥 거대한 기계에 나사 박듯이 쑤셔 넣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여길 왜 왔는지, 여기서 뭐 어떤 임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사전에 알려준 사람도 없고, 어느 날 가보면 딴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제대하면 끝이에요.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같은 징병도 우리는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많이 편입된 징병이고, 외국의 징병제는 하나의 그것이 생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자기가 가서 또 일정 부분 부담해주는 우리 모내기 품앗이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건. 우린 그런 생각 몇 사람이나 하고 가겠습니까? 거의 못하죠. 모든 사회생활과 단절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훈련병 때 총기 갖고 집에 갑니다. 휴일에 외출해요. 네. 훈련소에서. 그럴 때 자기 총 휴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군대생활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도 부적응자다. 도저히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소수가 있으면 배려해 줍니다. 이런 징병이에요. 격리시키고 또는 개조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배려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민간 사회생활과 군대 생활이 잘 연결돼 있으면 더 애국심을 갖고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 군대는 입대하는 첫날 사회에서 오염된 사상을 개조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 직접. 니들 사회물 들었는데 그거 빼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훈련 기간에 뭐 사회물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라고 그래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군 정신교육교재 사회에서 오염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입대 장병들을 국가관을 주입하여 개조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 1급수군요, 군대가. 1급수라는 거지, 자기들은. 저희는 생활하수. 마음에 드네. 저희는 생활하수고 그쪽은 1급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사회 인간을 사회물을 뺀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그 무엇으로 만들어요, 일단 사람을. 그 굴리는 거죠. 일종의 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군인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황당무계 한발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정신 바싹 차리게 해놔야 사고 안 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한국군 사고의 이유지 뭡니까? 게다가 나는 그게 참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사회생활을 할 때 군대 안 갔다 와서 저래라는 식의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 네. 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요 사람 된다. 네. 네. 근데 그게 그 자유분방한 애들이 그 군대 가서 교육을 배워가지고 앞으로 직장 생활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사의 명령에 잘 복장하고 그런 면도 있겠지. 없잖아. 예, 어떤 자기 그 조직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겠죠? 조직의 부속품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대부분 군대 갈 그 나이가 인간의 그 뇌 전두엽이 원래 발전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철드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원래 철들 시기라고. 사회적인 어떤 사회관계, 인간관계, 또 도덕, 윤리의식의 감수성이 많이 발전하는 원래 그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때문에 철들었다는 말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는 평생 철이 들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군대 신화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리 신임 총리께서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분 철 안 들었네요, 그럼. 인간도 안 됐네. 군대 안 갔다. 예,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평발이래 또. 그거 다 공개했거든. 저도 평발이에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 근데 정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평발이요. 네. 군대 면제 사유 중에서 가장 1순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또 본인은 편발이신데도 갔다 오셨고. 뭐 정도의 차이고. 아유, 우리 때는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다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군대 보내는 A급 자원이에요. 아, 일단 좋은 대학 나왔다고 깨알 자랑 해주시고, 예, A급 자원이시고. 아니, 일반 그 저학력자에 비해서 면제율이 낮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는 86년도에 군대 갔죠. 그래서 88년에 제대했는데, 그 당시에는 병역 자원이 남하도라서 전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고등학생이 이제 전국에 300만이 넘는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가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는 이 많은 인원을 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병역, 이행률이 51%. 반만 가는구나. 반만. 지금 91%. 지금 91%인가요? 91%예요. 이게 98%로 바뀌어요. 2022년은 경에는. 이때는 이제 못 뺍니다. 외형적으로 장애가 뚜렷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럼 다시는 몽땅.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나요? 이완구 총리는 이제 우리 앞세대란 말이죠. 네. 70년대 초가 아마 그분들 징집 연령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51%보다는 조금 높았겠죠.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많이 빠졌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약간만 빽 있고 돈 있고 또 하면은 그 동네 면석이가 주로 병적 담당을 하니까 거기 잘 구슬려서 얼마든지 빠질 사람 빠지는 거예요. 편집장님은 면석이랑 안 친했나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해야 되니까 저는 빨리 군대 보내야 된다고 오히려 앞서서 주장하셨던 분이지. 예, 정신 차리게 한다고. 그 당시에 사실 그런 이유로 군대에 사람들 강제 입대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아요. 아니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데모 경력이 있으면 군대에서 더 많이 맞고 막 그랬나요? 아니 군대 가면 첫날부터 묻는 게 너 학교 있을 때 데모 했어 안 했어? 이거거든요. 대답 뭐라고 하셨죠? 아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그런데 끝까지 계획이면 그나마 나아요. 처음에 안 했다고 하다 나중에 거듭되는 추궁에 했다고 말 바꾸는 애. 얘들은 반축이에요. 그럼 편집장님은 어떻게? 아니 저는 처음부터 했다고 그래 몇 대 맞고 말았는데. 왜 때려요? 데모했다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 쎄 빠지게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니들 학교 다니면서 데모나 했지. 이거예요. 상대적인 질투, 박탈감이죠. 또 우리 때는 고졸이 더 많았거든. 대학 재학 중에 군대 온 사람 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제일 위화감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좋은 대학 가서 데모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꿈도 그런 데모할 권리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때야 그렇게 학력 차이가 좀 나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분풀이를 했다라고 치면은 요즘은 왜 문화가 그대로인 거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재학 중에 이제 군대 오는 그 병사들이 6명 중에 5명. 그러니까요. 비율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상대적 맞습니다. 박탈감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는 그런 어떤 학력도 단순히 옛날에 고졸과 어떤 대학생으로 양분되던 병영이 아니라 이젠 대학생 내에서도 지방대냐, 서울 소재대학이냐, 뭐 공부 잘하는 애냐, 못하는 애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사는 집애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산다고 하는 말도 웃기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웰빙입니다. 이게 돈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한국에서 산다는 얘기는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어떤 새로운 서열의식이 생겨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거의 뭐 세뇌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그런 어떤 경쟁 질서, 수직 서열화된 어떤 계층 구조에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공포심 내지는 어떤 자신의 어떤 천부적 의무라는 것으로 주입받고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균질화된 이런 어떤 그 동료들이 모였을 때 그 중에 한두 명이 좀 수준이 미달이 된다면은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부유층에서는 더더욱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할 것이고 힘없는 서민들의 자제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빠지는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91%가 이제 군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 빼는 것들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졌는데 가서 문제라는 거죠.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집단 따돌림 문화라든가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군대 병사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문화, 놀이 문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문화적인 요인이 많은데 그중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좀 심각성은 서열 문화예요. 그 서열 문화라는 게요. 아무래도 사회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군대는 일단 계급이 서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서열 문화로 그냥 공식적인 서열 문화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이것에 우리가 그다지 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그런 어떤 계급과 직체계의 어떤 질서만 잘 관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계급 서열 이면에 숨겨진 서열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죠. 우선 나이, 학력,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지역색, 뭐 영남이냐 호남이냐, 뭐 이런 거.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뭐 영남일수록 그다음에 학벌이 높을수록 이렇게 서열이 높은 겁니까? 아니 궁금해서요. 그렇게 해서 형님아우 문화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그 이지메 문화, 왕따 문화하고 비슷한 건데, 자 이게 부대마다 일률적이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한 부대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A 타입의 질서, B 타입의 질서, C 타입의 질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질서끼리 경쟁을 해서 살아남고 우세를 점하는 질서가 구체적인 현실 감각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죠. 내가 누구 말을 들고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 누구한테 비율을 잘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열에서 소외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군대 생활이 소위 말해서 고달파지는 거네요. 애로사항 꼽힌다고 하는 건데. 아, 애로사항이 꼽힌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건데. 근데 이 서열 문화가 저도 지난주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하고 우리 병영문화 자문위원회 8인위원회인데 이 육군 총장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비역 장성도 동의하더라고요. 제일 지금 문화적으로 개선돼야 될 건 바로 이 서열 문화입니다. 다른 언어 문화가 중요하다, 놀이 문화가 중요하다, 여가 문화가 중요하다, 뭐 계급의 문화가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제일 부조리가 싹 트는 토양은 서열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가르는 거죠. 이게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이 생기고 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권력 관계에서 대부분 부조리와 어떤 억압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군대 내 문제 중에서 좀 약간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병장인데 하사가 병장 말을 듣는. 그 나이로 이제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다 있는 게 아니라 A 타입, B 타입, C 타입 질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질서가 우세를 확보하는 겁니다. 어떤 병장 하나로 다 이제는 권위가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사도 꼼짝 못해요. 분대장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규칙이 현실 감각을 획득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물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싹 트는 문화가 새로운 서열로 형성된 형님 문화예요. 형님 문화. 예. 네, 실제로 형이라고 불러요. 하사가 병장한테. 실제로
또 나이 어린 병장이 휴가 나가서 나이 많은 상병한테 사석에선 형이라고 불러요. 아니 군대 내에서는 호칭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호칭이라는 건 곧 계급이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군대 동기들이 모였을 때 그 호칭 그대로 부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한 번 상급자면 상급자, 후임이면 후임 이게 평생 가거든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이게. 한참 걸려요 이 문화를 바꾸는데 자기도 모르게 군 생활의 습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청년 문화에서는 자기들 위주로 재편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 강도가 높고 그래서 실제로 군대 내에서 버젓이 형님 소리가 나옵니다. 형 뭐 이런 거. 이건 군기문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급이 공식적 계급 문화가 붕괴되는 건데 사회에 어떤 서열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일경 계급 문화는 또 유지되고도 있지만 동시에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문화가 바로 그 점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저는 재수를 안 하고 학교 갔어요. 그런데 재수하고 들어온 애들이 저는 2학년인데 걔는 1학년. 근데 나이를 따져보니까 나보다 더 많아. 이럴 경우에 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알아서 조정을 하는데 보통 연장자를 우대해 주지 않나요? 우리 때는 한 번 위에 학년 선배면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지돼요. 학번이 깡패네요. 네. 그래가지고 엇비슷하잖아? 네. 엇비슷하면 동기가 안 되고 그냥 선배 후배로 그냥 유지돼요. 지금까지도. 이게 요즘 젊은 층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 교정돼 버립니다. 나이를 또 따져보는 거죠. 네, 저도 삼수한 오빠한테 오빠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삼수한 사람한테? 예, 저희 동기인데 같은 학번인데 삼수했잖아요. 그럼 오빠잖아요. 네. 그래서 오빠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학번이세요? 저 93학번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그 전환기적인 우리 때는 80년대 초반 학번은 그게 안 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사, 언론사 같은 데 한번 봅시다. 제 나이 때 기자들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나이는 같은데 입사 동기냐 입사 선후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서열이 사석에서 철저히 유지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봅니다. 언론사가 특히 서열 문화가 강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약간 유연했죠. 서로 합의만 하면.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서열 구조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군이. 봐야 되는데 군도 그렇게 됐고 대학도 그래 됐고 분명히 이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형님 문화, 끼리끼리 문화 이런 어떤 그 자생적인 이거를 그 군생 질서라고 합니다. 군생 질서. 사회 보편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만 만들어내는 질서. 이게 어떤 하나의 현실 감각을 구체적으로 획득해서 구성원이 다 복종하는 이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지매가 나오고 리더가 나오고 어떤 신민, 평민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군생 질서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건데 이 질서는 어느 순간 붕괴되면서 다른 질서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질서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영역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군내에서도 권력 다툼 같은 게 일어나네요. 그렇죠.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그러네요.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윤일병 사건 보세요. 분대장, 병장 따로 있고 하사 따로 있는데 나이 많은 병장 하나가 다 제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 형이라고 부르잖아. 전부 다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군에 어떤 민간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간적인 문화가 들어가서 오히려 군 내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를 해쳐버리는 경우네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여러 타입의 그 질서들이 경쟁하는데 이건 인간 사회인 이상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조직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극소수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조직원들끼리 합의를 해버렸을 때 이때 한 명은 이때 어떤 그 피라미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한 명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차단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서열 문화라고 지금 명명하실 만큼 군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문화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을 이렇게 보는 이 민간인의 시선이 뭐겠습니까? 직업군인 아파트 많잖아요. 네. 서울의 대방동에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시골에 가면은 군인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 많잖아요. 애들 엄마 손잡고 이제 엄마가 손잡고 가다가 꼭 그 앞에 지나가면 얘기합니다. 너도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서 산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것도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특성으로 형성된 묘한 어떤 그 서열 구조, 이것이 전체주의적으로 이 젊은 층들한테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면서 어떤 그 부대 안에서는 또 하나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사교육 잔뜩 받고 군대 온 애들도 오히려 견디기 힘듭니다. 다른 병사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선택받은. 그러니까 가진 자도 힘든 구조야. 이 구조는. 군대 오면은 다 섞여버리니까. 제가 언제 강남에 가서 한번 강연을 해야 돼. 진짜 아줌마들 많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군대 내 서열 문화. 내 아이가 직접 겪어야 되고 내 아이가 사실 맞닥뜨린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병행을 해야 되겠구나. 참 우리네 부모님들이 해야 될 고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군대 내 서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